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앵커님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 상승세가 살짝 꺾인다. 이런 기점이 있는데 네. 그런 기점 때문에라도 사실 이게 폭락의 전조가 아닌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폭락이 오는 시그널은 어떤 시그널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든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라도 잃어버린 몇 년 이런 것들 사실 미국도 아직 회복이 하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이런 폭락의 사태를 이제 공부를 해보고 케이스 스터디죠. 이런 케이스를 한번 스터디를 해보고 우리나라도 과연 이런 폭락이 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 흐름으로 보는 부동산 버블이라고 해서 미국, 일본 부동산 흐름 따라가는 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한국은 일본 따라간다. 어떤 부분에서는 미국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 생각은 좀 어떻다. 이건 다음 장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났길래 폭락이 왔는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가지고 1990년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언제부터냐면 80년대부터 90년, 이제 80년대 말까지죠.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호황이었냐면 거의 회사 면접비로 외제차 한 대 샀다. 이런 느낌까지도 약간 가장을 더하자면 그 정도로 화폐가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상황을 보니까 미국이 어떻습니까? 일본만 너무 이제 화폐 가치가 너무 낮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굉장히 빨리 도니까 이게 좀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플라자 합의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엔화의 이 평가를 좀 높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높아지는 시장과 환율이 낮아지는 시장이 있는데 환율이 높아지는 시장에서는 결국 환율이 높아지면 외국 여행 갈 때 좀 싸게 여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가 환율이죠. 환율이 낮을 때 결국은 조금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환율이 낮으면 그만큼 들어오는 돈이 이제 들어온 돈이야 비슷할지라도 환율이 낮으면 수입이 적고 이 엔화가 높으면 결국은 수입이 많이 측정이 되는데 반대급부로 결국은 엔화가 높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 내수 시장과 이제 수입을 하는 원자재 값 상승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이런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자 합의를 이제 필두로 해서 그러니까 엔화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불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내수 시장과 수입 시장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최근에 이런 사태 기억나실 겁니다. 철강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이 철강 가격 하나만으로도 다른 부동산 경기까지 휘청휘청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수입에 의존하는 이런 원자재 값들은 엔화가 이런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가격이 굉장히 높게 뛰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원자재 값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불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악화되겠죠. 그러면서 면접비로도 외제차 사는 그런 돈이 많이 풀려 있던 그런 시장에서 결국 경기 악화가 오고 저금리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저금리 정책과 더불어서 이 90년대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80년대부터 무분별한 대출이 일어나고 지가 상승이 더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무분별한 대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일어났다. 이런 인과관계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인과관계가 아니고 상호관계, 상호작용하는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무분별한 대출이 일어나면서 지가도 상승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가 상승이 하니까 너도 나도 대출을 내가지고 무분별한 대출이 또 일어났다. 물론 정책적으로 이걸 규제하는 이런
테두리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부랴부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신설하고 금리를 인상하고, 근데 금리도 우리처럼 지금 일반적으로 올리는 금리가 아니고 굉장히 높게, 예를 들어 2%대 유지하던 것이 갑자기 6%대 유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올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무분별한 대출이 포인트였다. 그리고 지가가 상승을 하면서 매수 심리가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규제책이 들어오고 결국은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결국은 잃어버린 10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가 상승 개념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지가 상승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일본에서 이 시기에 일어났던 지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12배 이렇게까지 오른 경우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지가 상승,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지가 상승도 굉장히 높은 편이겠지만 일본에서 이 지가 상승의 개념은 굉장히 높았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보다 오히려 3배, 4배 더 높은 수준의 가파른 지가 상승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보고 미국의 이런 지가 폭락 사태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2007년에 일어났었죠. 이게 왜 일어났냐면 이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이 붕괴가 됐어요. 그리고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악화되니까 국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저금리 정책을 펴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이런 규제책을 내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 호황일 때 이게 너무 올랐다, 너무 오른다 이런 느낌일 때는 결국은 눌러주는 역할을 하고, 좀 너무 내려간다 이런 느낌일 때는 이걸 오히려 좀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펼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은 일반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한다. 왜냐? 너무 흥분해서 올라가 있으면 아니야 진정해 이렇게 해서 내리는 거고, 너무 디프레스 돼 있으면, 너무 다운돼 있으면 아니야 너 치열업해 좀 힘 좀 내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 이런 역할이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악화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저금리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좀 비슷한 부분이 일어납니다. 지가 상승과 무분별한 대출이 한꺼번에 또 같이 일어나요. 이게 똑같은 상황이죠. 무분별한 대출이 일어나면서 지가 상승을 견인하고, 지가 상승이 되니까 너도 나도 무분별한 대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모기지 론이라는 증권화된 이런 채권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이 채권이라는 것은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못하지만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권화된 모기지론에 대해서 이게 너무 안정적이다. 왜냐? 내가 내는 이자보다 지가가 더 많이 오르니까 너도 나도 대출 90%, 100%, 110%, 120% 오히려 지가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기지론이 거래량이 폭증을 하다 보니 결국은 뭐 하나에서 빈틈이 생기게 마련이죠. 이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 증권 시장이라는 것은 이 작은 균열이 굉장히 큰 균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래량이 폭증한 상태에서 갑자기 금리를 높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보통 이 지가를 100%라고 100이라고 본다면 대출을 한 120%까지 대출을 해줬는데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서브프라임이라는 이 계급 자체가 프라임 계급 아랫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째 보면 이만큼 대출을 내면 안 되는 집단이 결국은 무분별한 대출을 일으켜서 금리가 인상이 되다 보니 이 부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런 부실화된 것들이 한 회사가 터지니까 연쇄 반응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나라까지 이런 영향이 오게 된 이런 사건이 결국은 폭락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무분별한 대출과 지가 상승, 이게 결국은 공통점이고 그 이전에는 경기 악화와 저금리 정책,
이게 결국은 공통점이란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차이점을 한번 보자면 공통점을 하나 더 있죠. 금리 인상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차이점을 한번 보자면 결국은 이게 뭐 세금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뭐 모기지론의 거래량, 이 채권 시장으로 갔느냐 아니면 이게 매수 심리로 갔느냐 이 차이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랑 이런 차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결국은 경기가 지금 떨어져 있는 것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이고 무분별한 대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집가 상승은 되고 있지만 집가 상승과 경기 악화된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비슷하고 금리 인상까지도 비슷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무분별한 대출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던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 시점,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미국과 일본과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신도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거, 상업, 공업 이런 것들의 이런 용도 지역이 있다면 주변에도 하나 다른 도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도시가 있다면 이런 점진적인 도시화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인 도시화를 진행하면서 이 주변, 도심의 주변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반해서 일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신도시가 굉장히 멀리 뭐 예를 들어 서울이 있으면 거리상으로 봤을 때 뭐 평택 정도의 신도시를 만들고 있으니 누가 이주를 하냐 이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여기서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고령화된 인구들이 오히려 이런 신도시로 들어가다 보니까 도심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구조적인 차이 많죠. 뭐 주택 종류도 많이 다릅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뭐 아파트먼트, 이 아파트란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만 굉장히 특화되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결국은 아파트란 주택 가치는 크게 높게 보진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택 종류도 다르고 도시 계획도 다르고 신도시를 형성하는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이런 구조도 다르고 전세 제도도 유일무이하다. 우리나라가. 결국은 이 아파트 혹은 주택, 이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내는 사람의 이 차주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만 이 대출을 내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이 굉장히 뭐 팽배한데 우리나라는 다르죠. 이 주택을 소유할 때 전세를 끼고 들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세 세입자가 오히려 대출을 일으켜서 소유자는 소액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제도입니다. 결국은 이 전세라는 제도 자체는 뭐 어째 보면 결국은 이 운영을 하기에 있어서 월세보다 매입보다 어쩌면 굉장히 저렴하게 거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서민을 위한 안정성이 있는 거주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유자를 받쳐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제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 때문에라도 사실은 이 주택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대출을 소유자가 내는 게 아니고 전세입자가 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이 구조 자체에서는 이런 폭락이 크게 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왔을 때도 있었습니다. 97년, 2007년. 이건 전 세계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도 결국은 뭐 전 세계가 어려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의 역효과가 나면서 이렇게 오르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건 뭐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시고 원래 같으면 지금쯤 살짝 뭐 곡선을 아래쪽으로 그렸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게 오른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오른 지가가 오른 상황에서 떨어질 거를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지금 이런 대한민국 부동산의 이런 구조 자체도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미국하고 일본의 가장 큰 원인 어떤 겁니까? 무분별한 대출입니다. 지가의 거의 120%, 130%, 140%까지 대출을 해주는 이런 무분별한 대출.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히려 LTV나 이런 DSR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결국 40%,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 40% 정도만 대출을 해주는 상황이에요. 자, 과거에는 이게 80%였지만
결국은 이 지가가 오르면서 이게 40%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도. 자, 이런 식으로 무분별한 대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폭락을 기대하기가 특히나 어렵다는 얘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습 효과라는 것. 우리나라는 이런 주변국들의 이런 폭락 시장을 구경을 하고 경험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런 학습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방어적인 이런 대책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 그 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이 억제되는 이 시점에서 폭락을 기대한다라. 이런 건 너무 어렵다. 특히 공급량이 부족한 이 상황에서 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쳐다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이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